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한 줄 소개하는데 몇 번을 지웠다 썼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글재주가 없지만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특히 꼭 제 사연을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 가난을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사연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소리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꺼내지요.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돈과 배고픔 그리고 빚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유복하다가 망하는 집안이 많지요. 그러나 저희 집은 처음부터 배고픈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지인분과 동업을 하시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던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셨고 동업을 한다며 없는 살림에 빚까지 져서 모든 걸 올인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아버지는 온종일 술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2명이 함께 살던 작은 집까지도 날려야 했고 저희 가족에게 더는 행복함이 없었죠. 정말 코딱지만한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살게 되었는데 너무 숨막히고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더 잘해보려고 욕심을 내시다 그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미 사고가 터졌고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온종일 술만 마시며 주정 부리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저희 남매에게 험한 말을 내뱉었죠. 야, 넌 장남이란 놈이 집안이 이렇게 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태평이야? 저런 놈을 장남이라고 낳은 내가 미친놈이지. 에라이 썩을 잡놈아. 니까지 꺾어서 뭐가 될 것 같냐? 나가 죽어라.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싹수 없이. 왜? 네 아비가 사업 망하고 이 꼴로 있으니까 웃음냐? 마음만해?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그러고 계세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수습하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썩을 것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나한테 안 맞은 지 오래됐지? 네가 아주 처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때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술주정도 이제 지겨워요. 상대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장남은 저렇게 쓸모가 없고 딸년을 괜히 둘이나 낳아서 밥이나 축내고 어이구 내 팔자야. 아버지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저희 탓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저희 탓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더라고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 겨우 차린 밥상을 뒤집으며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잘 자고 있는 여동생들을 발로 차며 깨워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이런 아버지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고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나쁜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내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던 아버지는 건강 악화까지 되시며 가족들을 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돈도 없었고 치료 의지도 없었던 아버지는 결국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떠안게 된 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 작은 집도 저희가 산다는 게 노출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부수고 협박을 했기에 도망가야 했죠. 결국 저희 가족은 다 무너져가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라는 표현이 웃길 정도로 겨우 몸을 숨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이라 비라도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와 거의 밖에서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별의별 벌레들이 어찌나 많은지 벌레 무서워하던 여동생들도 어느새 적응을 해서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엄마께서는 워낙 몸이 약하셔서 긴 시간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거기다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집안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건 저 하나였고 저는 오전 일찍부터 새벽까지 하루 3, 4시간을 겨우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피곤함에 찌들어 집에 들어오면 정말 씻고 바로 뻗기 바빴지만 가족들이 배를 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며 살았죠.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벌고 또 벌어도 모이는 거 하나 없이 늘 금전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빚도 있다 보니까 벌어도 끝이 없었고 참 허무했어요. 저도 젊은 나이이고 말 그대로 청춘이라 놀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몸 쓰는 일을 하며 너무 힘들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제가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욕심을 내지도 못했어요.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만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냥 제 욕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막말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며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저 스스로에게 최면을 많이 걸었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어디야? 라든지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했고 긍정의 힘을 얻으려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던 게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엄마와 여동생들이 알아줬거든요. 늘 힘들게 일하고 오면 다 무너져가는 작은 집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 그나마 좋은 이부자리를 펴두고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없는 형편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우리 집 반찬에 가장 맛있고 좋은 반찬은 늘 저를 위해 빼두곤 했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저를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또 제게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 용돈 조금만 줄 수 있을까?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용돈 진짜 아껴서 썼는데 저번에 문제집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느라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그런 거면 오빠한테 진작에 말하지. 돈 아예 없었을 거 아니야. 응,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 차비라도 아끼려고. 미안해, 오빠. 오빠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내가 함부로 써서. 나중에 내가 더 커서 돈 벌면 꼭 오빠한테 갚을게. 뭘 또 갚는다고 그래.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만 해. 너희가 성공하는 게 오빠 도와주는 거야. 우리 아들 힘들지? 그래도 이번에 생활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다음 달에 생활비 전부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픈 엄마라서 미안해. 왜들 그래? 난 괜찮아. 그냥 우리 가족 조금만 더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모두 힘내보자.
가족들은 모두 제가 주는 아주 작은 돈도 아껴 쓰고 또 아껴 썼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뭔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벌면 분명 우리 가족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될 걸 알았기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동네에 이상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규모가 꽤 큰데 마트도 아닌 것이, 문구점도 아닌 것이 온갖 것들이 다 파는 곳이었죠. 이 동네에 저렇게 큰 마트가 생기면 돈을 못 벌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워낙에 주머니를 쉽게 열지 않는 사람들이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시장보다 저렴한 게 아니라면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그러나 예상외로 거기를 직접 다녀오신 엄마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호야, 집 들어오는 사거리에 마트 같은 거 생긴 거 봤니? 오늘 가봤는데 정말 너무 괜찮더라. 엄마가 이것저것 반찬거리 좀 사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알아? 아, 거기 오면서 보긴 했는데 거기 마트야? 근데 왜? 뭐라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편하게 알아서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깐 씩 웃으시면서 절반씩만 내고 가래. 세상에, 채소들 상태도 신선하고 좋은데 너무 저렴하더라고. 앞으로 거기서만 사야겠어. 아, 진짜? 뭐야, 그렇게 반값에 팔면 뭐 남는 게 있나? 이상한 곳이네. 아무렴 우리 형편에 그런 곳이 가깝게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 다행이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엄마뿐 아니라 그곳을 다녀온 동생들의 반응도 너무 좋길래 궁금함에 저도 그 이상한 마트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사장님은 정말 모든 걸 절반 가격에 팔고 계셨죠.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 살 건 없어서 그냥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절 붙잡으셨죠. 이봐요. 잠시만요. 네? 저요? 아, 저 아무것도 안 산 건데. 그게 아니라 상준이 아들 동호 아닌가? 혹시 그 아버지 조남이 이상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동호인데 누구세요? 세상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만났네. 동호 이 자식 진짜 많이 컸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네? 저를 아시나요? 갑작스레 저를 붙잡으신 사장님은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절친이셨습니다. 얘기를 하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던 분이셨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버지 생전에 두 분이 각별하신 사이였고 아버지가 동업한다고 난리치셨을 때 집까지 찾아와서 말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밤중에 급히 도망가게 되면서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고 꼭 도와주고 싶어서 찾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참 삼촌과 대화를 나누며 그간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간 누군가에게 제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삼촌에게 모든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제 말끝에 삼촌은 눈물을 보이셨고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네 집이 많이 휘청이고 힘드셨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저희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 도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꼭 저희 가족을 돕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촌은 저희 가족 생계가 힘든 걸 아셨고 제가 일정한 직업이 아니라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걸 아셨죠. 그래서 제게 삼촌이 차리셨던 그 가게를 주셨습니다. 분명 동네 슈퍼마트 같은 느낌이지만 잡다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라고 하셨죠. 그럴 게 아니라
동호 너가 이 가게 맡아서 해봐. 명의도 너한테 싹 다 넘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절대 돈을 못 버는 곳은 아니니까 지금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이 가게를 주신다고요? 그래. 가게 매출도 있지만 땅값도 장난 아니다 너.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참 많아서 그래. 어떻게 보면 내 목숨 살려준 놈이기도 하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놈은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삼촌, 진짜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안 받는 게 맞는데 저 욕심 좀 내고 싶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 임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앞으로 뭘 하든 욕심내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자 동호야. 힘든 일 있으면 삼촌한테는 꼭 털어놓고, 알겠지? 하루아침에 나타난 삼촌의 존재는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동네 슈퍼의 사장이 되었고 그간 힘들게 하던 일과는 다르게 나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막상 편한 일을 하면서 몸이 쉬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여기서 카운터나 보고 물건 채울 게 아니라 이걸 애들이나 엄마한테 맡기고 난 다른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돈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제 고민은 딱 이거였고 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투잡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물건을 채우고 힘쓸 일이 많아서 제가 가게를 봤고 오후에 제가 배달 일을 하러 가면 동생들과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봐줬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저대로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이 되니 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제가 벌어다주는 돈만 써서 늘 미안해하던 가족들도 뭔가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어요. 특히 몸이 약한 저희 엄마는 온종일 집에만 있기 참 갑갑해 하셨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몸에 물이 안 갈 정도로만 일하고 애들한테 맡기고 집 가서 쉬어. 알겠지? 괜히 무리해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더 나와. 알겠어. 걱정 마, 아들. 근데 엄마는 집에 있는 것보다 가게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뭔가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네 아빠가 한평생 속만 썩이다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둬서 참 다행이지 싶다. 그렇지, 아들? 그렇긴 하지. 무엇보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다음 달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엄마도 같이 먹어.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저희 가족은 정말 몇 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하호호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도 했고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들이 어찌나 재밌던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동생과 엄마가 업무를 해주고 난 후 가게 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게 해줬을 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동생들이 가게를 맡는 시간대에만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계산도 틀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동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죠. 며칠 내내 너희가 가게 볼 때만 자꾸 계산도 틀리고 물건 수량이 안 맞거든? 처음에는 너희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야. 우리도 모르겠어. 진짜 그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누가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봤는데 너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으니까. 아니야. 진짜로 그런 사람 없었어. 문제 자체가 없었다고. 있었으면 우리가 말했지. 우선은 당분간은 오빠가 아예 가게를 볼게. 이거 지금 하루 이틀 마이너스 나는 거 합쳐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동생들에게 물어봤으나 전혀 이상한 게 없었다기에 하는 수 없이 배달 일을 잠깐 쉬고 일주일간 제가 가게를 온종일 보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금액뿐 아니라 사라지는 물건들을 합쳐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었는데 이게 참 여간 지루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좋았던 건 온종일 가게에 있으니 동네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누구네 집 손주 일부터 시작해서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겨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좁고 이곳에서 오래 살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이웃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됐다며 많은 응원을 해줬죠. 저희 가게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규모가 훨씬 큰 슈퍼마트가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이웃분들은 모두 저희 가게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게 물건에 더 신경을 썼고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보고 있던 중 원래대로라면 동생들이 있어야 할 시간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옆집 저녁 반찬이 뭔지도 아는 이 동네에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들리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제 또래 같았어요. 그 여성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듯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고 이리저리 한참을 둘러보며 저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고 혹시 모르니 설레발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지만 눈과 온 신경은 여성과 아이에게 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정말 훔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이었습니다. 애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그 여자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주머니와 가방에 쓱쓱 넣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통으로 훔쳐가는 게 아니었죠. 포도도 한 송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 따서 주머니에 쓱 넣고 방울토마토도 몇 개만 쓱 넣는 모습에 모른 척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어 아이가 갖고 놀 장난감도 쓱 넣더니 속도가 붙었는지 갑자기 조금씩 눈치 보며 쓱쓱 훔쳤죠. 처음 한두 번이면 솔직히 눈 감아줬을 텐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가게에 손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기에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며칠 내내 가게에 도둑이 있다 싶었는데 그쪽이었군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돈이 없는데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인 거 알고 있고 범죄인 것도 알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니, 훔칠 거면 뭐 제대로나 훔치지 이게 뭡니까? 아, 참, 그 실례지만 애기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게 애 아빠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망가고 저랑 딸한테 남은 건 그 인간이 사고치고 남은 빚뿐이라 지금 이 동네에 숨어서 살고 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애가 너무 어려서 일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유, 뭐 저도 이 동네 아버지 때문에 도망와서 숨어 살았던 게 시작이라 참 모른 척하기가 그렇네요. 저기 이렇게 훔치지 말고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은 그냥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와서 당당하게 가져가세요. 애기도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무럭무럭 크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면목이 없는데요. 저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형편 나은 사람이 도와야 풀리지 안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괜찮으니까 가게 와서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랑 동생들한테도 말해둘게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너무 딱 애엄마 사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정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다 들고 도망을 갔다던데 홀몸도 아닌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저야 뭐 제가 벌어서 가족들을 먹일 수야 있었는데 이쪽은 애엄마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니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사비를 들여서 아기들이 먹는 것들을 따로 발주를 넣어서 애엄마에게 무료로 줬어요. 그게 미안했는지 가끔은 저희 가게에 올 때 맛있는 간식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기에 동생들과 엄마만 맛을 봤죠. 제가 동생들과 엄마에게 이걸 말했을 때도 아주 잘했다면서 오면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처참할 정도로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아니까 모두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사비까지 들여 애엄마를 도운 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2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대학 입학을 했고 저랑 엄마는 다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라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했죠. 집안 사정은 많이 좋아졌고 가족들의 얼굴도 행색도 모두 좋아졌어요. 그리고 2년간 도와줬던 애엄마의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서 옹알이를 하던 게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엄마가 가게 마감 직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애도 없이 혼자 늦은 시간에 왔길래 깜짝 놀랐죠. 뭐예요? 아영이는 어디에 두고 이 시간에 혼자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너무 갑작스럽지만 저 지금 이 동네 떠나거든요. 네? 왜요? 뭐에 또 쫓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떠나요? 나쁜 일은 아니고 저 제대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사장님, 여기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해요. 제가 꼭 올 거니까 아셨죠? 제가 은혜 갚을 기회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급하게 왔어요. 그렇게 애 엄마는 제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엄마와 뭐 사적인 감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서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정도 들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말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자꾸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하게 언젠가 애엄마가 찾아왔을 때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발전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저희 가게 앞에 낯선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잠시 흘겨본 후 저는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외제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여태 기다리던 애엄마였습니다. 순간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애엄마를 보며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사장님, 저 약속 지키러 왔는데 너무 늦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보다시피 아주 성공했어요. 사장님한테 바로 올 수 있었지만 성공해서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행이네요.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영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영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이제 마감하면 회포나 풀러 갈까요? 제가 정말 근사한 저녁 대접할게요. 갑자기 나타난 애엄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 애엄마는 원래 애아빠랑 옷 장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애아빠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자꾸 비밀번호 같은 걸 깜빡깜빡하니까 본인 다이어리에 통장 비밀번호랑 계좌번호를 세세하게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보고 돈을 훔쳐 달아난 거지요. 애아빠는 심지어 결혼하자마자 애엄마의 친정엄마가 가진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고집을 피울 정도로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건물 1층엔 음식 장사하는 다른 사업주도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시키라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은 돈이 많은데 친정 부모님이 하나도 베풀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족을 버리고 애엄마의 돈을 택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 남자랑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옷장사를 같이 시작한 건데 그런 남편 눈에는 제가 참 멍청해 보인 거죠. 그냥 친정 부모님이 주는 재산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면서요. 결혼하자마자 지독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하필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저를 버렸어요. 친정엄마가 사실 새엄마였던 탓에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애엄마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애아빠가 개인 신용대출을 2억 넘게 받고 도망쳐버린 바람에 달아난 애아빠를 찾으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더라고요. 물론 옷사업도 망하고 자금도 없던 탓에 살 곳조차 없었던 애엄마는 결국 친정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법적 조치를 전부 취했다고 해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애아빠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힘을 빌려 사람을 찾아냈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빼앗긴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접었던 옷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임산부가 입어도 될 만큼 편안한 옷을 타겟으로 잡아 팔았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도 감각이 좋았던 애엄마가 체형에 상관없이 이쁜 옷을 찾아내기 위해 동대문에서 발품을 팔았고 이후엔 77 사이즈 이상의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자체 제작해서 팔았더니 떼돈을 벌게 된 거죠. 애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 험난한 역경을 겪었을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현재 애엄마의 모습과 제가 도와줬을 때 애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표정도 없었고 주눅이 잔뜩 들어서 살짝만 톡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와줘서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당찬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며 긴 회포를 풀던 중 애엄마는 제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었죠. 꼭 성공했을 때 떳떳하고 멋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 솔직히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아영이 생각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 사장님 생각하면서 버틴 거예요. 내가 꼭 멋진 모습으로 사장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서 좋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사장님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영 엄마, 좀 취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만 일어설까요? 아니요, 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물론 사장님은 저에 비해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 거 알아요. 거기다 저는 이혼녀의 애까지 딸려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요. 그런데요, 사장님, 저 바닥까지 쳤다가 혼자 이렇게 일어선 여자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함께하면 우리가 못 해낼 게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솔직히 저도 이 감정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긴 해요.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마음을 하도 써서 걱정스러운 마음인 건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웃기게도 저랑 애엄마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작부터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애엄마는 본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애엄마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죠. 본인 삶도 힘든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이 사랑인 건지 동정인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기를 내어 제게 고백해주는 애엄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에서 가장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인지 다 아셨기에 축복 속에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또 이맘때쯤 제 동생들은 사회에 각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집안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거든요.
사실 만난 기간은 고작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몇 년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애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가야, 아가도 고생 참 많았으니 이제 동우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동우도 가족들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했거든. 알고 있지? 그냥 너희 둘이 서로 아껴주면서 이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어머님, 부족한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못난 모습일 때 곁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선뜻 이렇게 허락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못나긴 뭘 못나. 내 새끼 지키려는 애미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마음 쓰지 말고 둘이 예쁘게 잘 살아. 그리고 우리 손녀딸 아영이 자주 보여주고 그래야 할미랑 정들지. 네, 꼭 그럴게요. 저희가 효도해야 하니까 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고운 각질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참 고맙다 아가야. 엄마께서는 아내를 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곁에서 보셔서 더욱 그러겠지요. 7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죠. 바로 아내의 딸인 아영이가 저를 아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 딸아이 아영이었어요. 혹여나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을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저를 기억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애하던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영이에게 다가갈까 고민도 많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졌을 때 딸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희야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긴 했지만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저희조차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정말 고심을 했었는데 딸아이는 저를 기억해줬고 심지어 반겨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영이가 막 말문이 트였을 때 유일하게 자주 보는 성인 남자가 저라서 가끔 제게 아빠라고도 했고 삼촌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아영이 기억 속에서 제가 아빠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아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뛰어와 안기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의 감정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죠. 뭉클하고 감동적인데 정말 고맙고 이 작은 아이에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자식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줘서 그런지 제게도 아영이는 각별한 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내 뱃속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라 무섭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거 있죠? 아내도 저도 젊은 나이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해서 그런지 경제관념도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모두 같은 방향이라 저희 부부는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아내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동네의 터 좋은 곳에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여전히 본인이 운영하는 옷사업을 하며 잘 나가고 있어요. 둘째가 뱃속에 있어서 몸이 참 고단하고 힘들 텐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저희 가족이지만 곧 태어날 둘째와 함께 저희 네 식구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결국 제가 베푼 온정이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온정을 받으시고 그게 값진 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